책봄,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책봄이에요. 밤새 많은 비가 내렸어요. 봄님들 모두 안녕하신지요? 빗소리 들으면서 오늘의 책 서평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책은 에거서 크리스티의 델피의 신탁입니다. 명탐정 파커파인 시리즈에 수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파커파인은 좀 추리소설 중에서도 춤으로 치면 선이 좀 고운, 내용이 너무 무겁고 무섭지 않은 셜록 홈즈와 비교해 봤을 때 셜록 홈즈는 좀 예리하고 섬세하고 매력적인 젊은 남성이라면 파커파이는 조금 더 푸근한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과 공감할 줄 알고 항상 초연하고 푸근하고. 오늘의 이야기 델피의 신탁의 델피는 그리스의 실제 지명인데요. 아폴론 신전이 있는 곳으로 유명해요. 신탁으로 유명한 신탁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신탁은 쉽게 말해서 신에게 계시를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점을 치듯이.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이곳 델피를 찾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바로 이 델피에서 벌어집니다. 함께 그리스 여행을 떠나온 피터스 부인의 아들이 델피에서 실종이 되고 피터스 부인은 한 통의 협박 편지를 받게 됩니다. 고대 역사와 문화를 좋아하던 아들이 델피에서 혼자 여행 잠깐 하고 오겠다고 나갔다가 유괴가 된 것인데요. 이 사건을 마침 그리스로 여행 온 파커파인이 함께 해결해 나갑니다. 이렇게만 보면 참 단순한 전개 같은데요. 이 사건의 끝에 아주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어요. 여기서 공개드릴 수 없는 반전이고, 이 반전을 알지 못하면 이 책을 읽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의 이야기를 아직 듣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들으신 분들도 이 반전에 대해서는 댓글을 지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연 델피에서 어떤 사건이 펼쳐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반전이 준비되어 있는지. 에거서 크리스티의 명탐정 파커파인,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사건입니다. 델피의 신탁 즐겁게 들어주세요. 오늘도 편안한 시간에 함께 해주세요. 마음은 녹이고 자야죠. 델피의 신탁, 에거서 크리스티 지음, 해문 출판. 윌러드 제이 피터스 부인은 사실 그리스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리고 델피에 대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무슨 별다른 견해를 가진 것도 아니었다. 피터스 부인의 정신적 고향은 파리, 런던, 그리고 리비에라 해안이었던 것이다. 물론 그녀는 호텔 생활을 즐겼다. 부드럽고 보풀보풀한 양탄자, 호화로운 침대, 전선을 다양하게 배열하여 사치스럽게 꾸민 조명, 풍부한 냉온수, 그리고 친구들과 이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칵테일이나 이온수, 식사와 차를 주문할 수 있는 침대맡의 전화. 이러한 것들이 그녀가 아는 호텔의 풍경이었다. 그런데 이곳 델피의 호텔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그녀가 묵는 호텔은 창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근사한 경치와 깨끗한 침실, 그리고 정갈한 방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그 밖엔 의자 하나와 세면대, 그리고 옷장 한 개가 있었고, 목욕탕은 잘 정돈되어 있었지만 욕조의 물이 약간 미지근한 게 흠이었다. 피터스 부인은 고대 그리스의 흥미를 느끼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들의 조각은 특히 머리와 팔다리에 미흡한 점이 많았고
어쩐지 미완성인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로서는 죽은 남편의 무덤 앞에 세워진 날개 달린 잘생기고 훌륭한 천사 조상이 훨씬 더 낫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자신의 모든 견해를 아들 윌러드가 멸시할까 두려워 혼자 조심스럽게 간직하고 있었다. 지금 그녀는 오로지 아들을 위해 탐탁자는 운전사, 그리고 심술궂은 하녀와 함께 으스스하고 불편한 방에 앉아 있다. 윌러드는 이제 18살 된 피터스 부인의 아들이다. 윌러드는 고대 미술의 이상하리만큼 강렬한 열정을 갖고 있었다. 그는 깡마른 체구에 혈색도 좋지 않고 안경까지 쓰고 있었다. 게다가 소화불량으로 어딘지 우울해 보이는 윌러드는 이번 그리스 여행을 통해 존경하는 어머니를 무척이나 괴롭히는 셈이었다. 그들이 올림피아에 갔을 때 피터스 부인은 그곳을 온통 슬픔으로 얼룩진 곳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파르테논 신전을 즐거운 기분으로 둘러보긴 했지만 여전히 아테네는 절망의 도시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그리고 코린트와 미케네 관광은 그녀와 운전사에겐 큰 고역이었다. 불행하게도 피터스 부인은 델피야말로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웬걸, 정작 델피에 당도해보니 사방의 폐허만을 바라보며 걷는 게 고작 아닌가. 윌러드는 그리스어로 된 비석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정말 굉장하죠? 그리곤 그녀에겐 아둔함의 극치로 여겨지는 것들을 잘도 읽어나가는 것이었다. 오늘 아침 윌러드는 비잔틴 모자이크들을 둘러봐야 한다며 일찍부터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피터스 부인은 비잔틴 모자이크들이 자기에겐 어떤 쌀쌀함 같은 걸 본능적으로 느끼게 한다며 함께 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변명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 기분 이해해요. 어머닌 지금 혼자 극장에 앉아있거나 스타디움 같은 데로 올라가 모든 걸 한눈에 굽어보며 함몰시켜버리고 싶으신 거죠? 전 이곳이 어머니를 난처하게 하리란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윌러드는 사뭇 즐거운 표정으로 말하고는 즉시 출발했다. 피터스 부인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아침을 먹으려고 식당으로 갔다. 식당으로 들어선 그녀는 4사람만이 식사를 하고 있을 뿐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까지 피터스 부인이 본 것 중에서 가장 독특한 스타일로 차려입은 2 모녀가 있었는데 그들은 무용에서 자기 표현의 기법이라는 문제를 놓고 얘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뚱뚱한 중년 신사 톰슨 씨는 그녀가 이곳에 막 도착해서 기차에서 내릴 때 가방을 들어준 사람이었다. 그 밖에 처음 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대머리의 중년 신사로 전날 저녁에 도착한 모양이었다. 4사람 중에서 바로 이 대머리 중년 신사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기에 피터스 부인은 곧 그와의 대화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천성이 상냥한 데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톰슨 씨에게는 함부로 말을 걸 수 없게 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2 모녀로 말한다면 비록 딸이 윌러드와 잘 어울렸는지는 몰라도 무척 예절을 차리며 젠치하는 것 같아 그들에겐 왠지 말을 건네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피터스 부인은 새로운 사람이 무척 재미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피터스 부인에게 그리스인들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얘기를 친절하고도 자세하게 해주었는데 덕택의 피터스 부인은 그리스인들을 책 속의 고리타분한 역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피터스 부인은 새로 알게 된 그 사람에게 윌러드 얘기를 열심히 해주었다. 윌러드가 얼마나 영리한 아이인지 그리고 어째서 컬처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는지도 얘기해 주었다.
그 인자하고 온화한 사람에게는 누구든 어렵지 않게 말을 걸게 하는 뭔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터스 부인은 그가 뭐라는 사람이며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 다만 아는 것이라곤 그가 여행 중이라는 것과 자기가 하는 사업을 잊고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려는 중이라는 것뿐이었다. 아무튼 그날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지나갔다. 두 모녀와 톰슨 씨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다. 피터스 부인과 그녀의 새로운 친구는 박물관에서 나오다 톰슨 씨와 마주쳤는데 그는 즉시 몸을 돌려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그녀의 새 친구는 한동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찌푸린 얼굴로 말했다. 저 친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군. 피터스 부인은 이름을 들먹였다가 이내 다시 부정하고 말았다. 톰슨 씨예요. 아니야, 비록 생김새가 비슷하긴 했지만 방금 만난 사람은 톰슨 씨가 아닌 것 같아요. 얼굴을 똑똑히 보지 못했거든요. 피터스 부인은 오후엔 그늘에 누워 잠시 낮잠을 잤다. 그녀의 손에는 아들 녀석이 읽으라고 추천한 그리스 예술에 관한 뛰어난 저술 대신 나룻배의 미스터리라는 추리소설이 들려 있었다. 4명의 살인자와 3명의 유괴범, 게다가 방대한 조직의 범죄단체까지 등장하는 그 책을 피터스 부인은 정신없이 읽고 있었다. 그녀가 호텔에 되돌아온 것은 4시가 다 돼서였다. 그녀는 그 시간이면 분명히 윌러드도 돌아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가 호텔에 들어섰을 때 호텔 지배인이 다가와 오후에 웬 남자가 쪽지를 남겨두고 갔노라고 말했다. 별 생각 없이 그 쪽지를 펼쳐보기 직전까지도 그녀는 어떤 불길한 낌새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매우 지저분한 쪽지였다. 태평스레 느릿느릿 쪽지를 펼쳐든 그녀는 채 몇 줄 읽기도 전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다. 쓰러질 듯 비틀거리던 그녀는 간신히 손을 뻗쳐 벽에 기대어 섰다. 필체는 외국인의 것이었지만 영어로 쓰여 있었다. 부인, 이 쪽지는 우리가 당신 아들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둬두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거요. 당신이 우리 지시에 잘 따른다면 우리는 당신 아들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겠소. 우린 몸값으로 10,000파운드를 요구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 사실을 호텔 지배인이나 경찰 또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면 당신의 아들은 죽게 될 거요. 그 점을 명심하시오. 돈을 지불하는 방법은 내일 다시 쪽지로 알려주겠소.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지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먼저 당신의 어린 신사의 귀를 잘라보내겠소. 내일까지도 여전히 그렇다면 당신 아들은 죽게 될 거요. 거듭 얘기하지만 이것은 결코 거짓 협박이 아니오. 기도나 하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을 지킬 것. 디미트리우스 더 블랙브라우드. 이 가엾은 부인의 마음이 어떠하리란 건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쪽지에 적힌 글은 비록 어처구니 없고 유치한 문장이었지만 그녀에게 위기의식을 안겨다 주기엔 충분했다. 윌러드가 누군가? 그녀가 애지중지하는 아들 윌러드는 바로 그녀 인생의 즐거움 자체였다.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도 있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녀는 몸을 떨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을 가다듬은 그녀는 호텔 지배인을 찾아 방을 나섰다. 이 호텔에서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뿐이었다. 이렇게 늦은 시각인데도 우리 아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키가 작달막한 그는 그녀에게 밝은 미소를 보내며 말했다. 그렇군요. 그 꼬마 도련님은 보통 고집쟁이가 아니던데요. 자기는 집까지 걸어서 오겠다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쯤은 이곳에 도착해 있어야 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것저것 둘러보나 보죠, 뭐. 말을 마친 그는 행복스런 미소를 지었다. 이곳 사람들 가운데 혹시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피터스 부인은 내뱉듯이 말했다. 그녀가 좀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명해 주자 그는 델피 사람들은 모두가 착하고 조용한 시민으로서 특히 외국인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아주 분명하게 대답했다. 자초지종을 얘기할까 하다 끝내 그녀는 말을 꿀꺽 삼켜버리고 만다. 그들의 협박이 어느새 부인의 혀를 묶어버린 것이다. 낭패였다. 내가 얘기를 하면 정말 내 아들을 죽일까? 미국에 사는 그녀의 한 친구는 아이를 유괴당했는데 경찰에게 알리자 그 아이는 살해되고 말았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녀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한다지? £10,000가 윌러드의 안전과 비교될 순 없어. 하지만 어떻게 그 돈을 구한단 말인가? 돈을 구한다는 것, 특히 현금을 당장 구한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 그녀의 수중엔 몽땅 털어봐야 몇백 파운드의 신용카드뿐이었다. 그 날강도들이 이런 사정을 이해해 줄까? 그들이 좀 이성적이라면 좋겠는데 어쩌면 돈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하녀가 다가오는 걸 사나운 표정으로 물리쳐버렸다. 하지만 곧 저녁 식사를 알리는 종이 울렸으므로 가엾은 부인은 마지못해 식당으로 갔다. 그리곤 먹고 싶지도 않은 음식을 기계적으로 떠먹었다. 그녀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리를 짓누르는 걱정거리 때문에 식당 안엔 마치 아무도 없는 황량한 사막 같았던 것이다. 몇 가지 과일과 함께 어떤 쪽지 하나가 또 그녀 앞으로 날라져 왔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쪽지를 펼쳐보았다. 하지만 쪽지에 적힌 필체는 예의 그 무시무시한 필체와는 전혀 다른 깔끔한 영국 서기가 쓴 필체 같았다. 그녀는 별 흥미 없이 그 쪽지를 읽어나갔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델피에서 이제 더 이상 신탁과 상의하지 말고 바커파인과 의논하십시오. 그 쪽지 아랫부분에는 오려진 신문 광고가 붙어 있었는데 사진까지 실려 있었다. 그 사진은 바로 얼마 전에 그녀가 새로 사귄 대머리 친구의 사진이었다. 피터스 부인은 인쇄된 조각을 거듭 자세히 읽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바커파인 씨와 상의하십시오. 행복? 행복이라고? 대체 누가 지금의 나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마치 기도자에게 내려진 응답과도 같았다. 서둘러 그녀는 그 신문 조각의 여백에다 다음과 같이 휘갈겨 썼다. 날 도와주세요. 10분 뒤 호텔 밖에서 날 좀 만나주시겠어요? 그녀는 그것을 봉투에 넣어 봉한 뒤 웨이터에게 창문 옆 식탁에 있는 신사분께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10분쯤 뒤 그녀는 날이 무척 추웠으므로 털코트를 걸치고서 호텔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유적지 쪽으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걸어갔다. 파커파이는 이미 먼저 나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여기 있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 같아요. 피터스 부인은 숨도 쉬지 않고 내쳐 말했다. 그런데 내게 끔찍한 불행이 닥쳤다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전 그게 먼저 궁금한데요. 부인, 인간의 표정이란 많은 걸 얘기해 줍니다. 파커파인이 점잖게 말했다. 난 부인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진적부터 알고 있었지만 얘기해 줄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죠.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가 문제의 그 쪽지를 내밀자 그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어 그것을 비추어 읽었다. 뛰어난 편지로군.
문구가 보통이 아닌데. 몇 가지 요점을 간추리자면. 하지만 피터스 부인은 그 쪽지의 요점을 들을 기분이 아니었다. 그녀의 뇌리엔 온통 윌러드 생각뿐이었던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아들 윌러드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파커파이는 그런 그녀를 진정시켰다. 그는 그리스 악당들의 생활상을 그녀에게 얘기해주며 그들이 자라면 큰 돈줄이 될지도 모를 그녀의 아들을 함부로 다루지는 않을 거라고 말해주었다.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차츰 그녀의 마음은 진정이 되었다. 하지만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피터스 부인은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까지 기다려봅시다. 곧장 경찰에게 알릴 생각이 아닌 이상 일단 기다려보는 겁니다. 피터스 부인은 그의 말을 듣는 동안에도 계속 괴로움에 가득 찬 신음을 토했다. 사랑스러운 아들 윌러드는 이미 살해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당신은 윌러드가 무사히 돌아오리라 생각하시나요? 그야 물론이죠. 여전히 파커파이는 달래듯이 말했다. 문제는 10,000파운드를 내주지 않고도 그 애가 돌아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난 아들만 무사하면 돼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쪽지는 누가 가져왔나요? 호텔 지배인도 모르는 사람이래요. 이방인이죠.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 내일 쪽지를 갖고 올 그 남자를 추적하는 겁니다. 부인은 아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호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작정입니까? 전 아무 생각도 없어요. 제 생각엔 파커파이는 뭔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전 부인이 아들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수색대를 파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 악당들이... 그녀는 목이 메는 모양이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소. 쪽지를 보건대 유괴나 위협의 낌새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험악하게 굴진 않을 거요. 아들이 무사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너무 안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걸 당신에게 일임해도 될까요? 그게 바로 내 일이죠. 파커파이는 시원하게 대답했다. 호텔로 되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무뚝뚝하게 생긴 어떤 남자와 맞닥뜨릴 뻔했다. 대체 저 사람은 누굽니까? 파커파이는 사뭇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다. 톰슨 씨였던 것 같아요. 톰슨 씨라. 톰슨. 잠자리에 든 피터스 부인은 그 쪽지 문제에 대한 파커파인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다. 쪽지를 들고 오는 사람이 누가 됐건 그는 분명히 그 악당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 다소 위로가 된 듯 그녀는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는 도중에 문득 그녀는 창문 옆 마루에 쪽지 같은 것이 떨어져 있는 걸 보았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쪽지를 집어들었다. 떼투성이 싸구려 봉투로 포장한 걸로 봐서 그 악당들이 보낸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쪽지를 펼쳐보았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부인? 당신 아들은 무사히 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꼭 돈을 받아야만 되겠소. 물론 당신이 그 정도의 금액을 단시일 내에 마련하는 건 어려운 일일 거요. 우리가 알기론 당신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훌륭한 보석이죠. 우린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할 테니 잘 들으시오.
당신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대신 보내 그 목걸이를 경기장으로 가져오시오. 그곳에서 큰 바위 옆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곳까지 곧장 걸어오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거요. 바로 거기서 당신 아들은 목걸이와 교환됩니다. 시간은 내일 아침 해가 뜬 직후, 그러니까 6시경이요. 만일 우리에 대해 나중에라도 경찰에 알린다면 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당신 아들은 피살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바이지만 만일 내일 아침 목걸이가 우리의 수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신 아들의 귀를 잘라보내겠소.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죽습니다. 경애하는 부인께, 디미트리우스. 피터스 부인은 황급히 파커파인을 찾았고 그는 주의 깊게 편지를 읽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한 얘기는 사실입니까? 틀림없어요. 남편이 10만 달러를 들여 사준 거예요. 우릴 잘 아는 도둑이로군.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건을 생각해 본 겁니다. 하지만 파인 씨, 우린 지금 상황을 자세히 살필 틈이 없어요. 난 한시라도 빨리 아들을 돌려받아야만 해요. 그렇지만 피터스 부인, 당신은 호락호락 당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질 않습니까? 협박에 못 이겨 10,000파운드나 되는 돈을 순순히 빼앗기고 싶습니까? 남편이 선물한 소중한 다이아몬드를 그 강도들에게 그렇게 쉽사리 내주고 싶습니까? 물론 싫죠. 말씀을 듣고 보니 피터스 부인은 호락호락 당해선 안 된다는 여자로서의 자존심과 모성애의 심한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어떻게 내가 그 짐승 같은 놈들에게 호락호락 당하고 싶겠어요. 지금 당장 내 아들을 되찾고 싶어요, 파인 씨. 주변에 전 경찰력을 동원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역까지 가는 문제는 필요에 따라 아들애를 경찰 호송차에 실릴 수도 있고 나만 따로 가면 되겠죠. 피터스 부인의 얼굴은 상기되어 바짝 독이 올라 있는 것 같았다. 예, 부인. 그런데 부인도 아시다시피 그들이 부인의 동태를 예상하고 어떤 대비를 해두었을까봐 걱정되는군요.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전혀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윌러드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걸 그들도 잘 알 테니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파커파이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얄팍한 술책이지만 내가 세운 계획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군요. 그는 식당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다. 텅 비어있는 데다 양쪽 문도 굳게 닫혀 있었다. 피터스 부인, 아테네에 내가 잘 아는 보석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조 다이아몬드 제조 전문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낮아졌다. 난 그에게 전화를 걸 작정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럴듯한 보석들을 골라서 오늘 오후까지 여기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씀은 그는 진짜 다이아몬드를 빼내고 대신 모조품을 박아줄 겁니다.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을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감탄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쉬, 말씀 낮추시죠. 그럼 날 도와주시겠소? 물론이에요. 내가 전화하는 동안 누가 오지 않나 살펴봐 주시오. 피터스 부인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전화는 지배인 사무실에 있었다. 지배인은 파인에게 전화 거는 법을 알려준 다음 친절하게도 곧장 자리를 피해 주었다. 그는 사무실을 나오다 문 밖에 피터스 부인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잠시 함께 산책이나 하실까요? 그러지요, 부인. 홀에는 톰슨 씨도 있었다. 그는 그들 쪽으로 다가와 지배인에게 말을 걸었다. 델파에 새낼 만한 별장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하지만 분명히 이 호텔 위쪽에 별장이 하나 있는 것 같았는데. 그건 어느 그리스 신사분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새를 놓지 않는답니다.
그럼 다른 별장은 없소. 미국인 부인의 소유로 된 것이 있긴 하죠. 그 별장은 이 마을 반대편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폐쇄된 상태예요. 그리고 영국인 예술가의 것도 있습니다. 그건 이태하 씨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있어요. 그때 피터스 부인이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척 컸는데 의도적으로 주위의 분위기를 소란케 할 속셈이었다. 이곳에 별장이 있다니 정말 감탄했어요. 아직 세속에 더럽혀지지 않고 자연 그대로인 이곳에 말이에요. 이곳 별장 정말 멋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톰슨 씨? 하긴 별장을 찾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곳엔 처음 오셨어요? 참, 아니라고 하셨었지. 그녀는 파커파인이 사무실에서 나올 때까지 마구 말을 쏟아냈다. 이윽고 사무실을 나온 그는 그녀에게 일이 잘 되었음을 암시하는 엷은 미소를 보냈다. 톰슨 씨는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호텔을 나서 한 길로 가더니 반팔 차림이 어쩐지 추워 보이는 두 모녀와 합류했다.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었다. 보석상은 다른 여행객들을 태운 차로 저녁 식사 직전에 도착했다. 피터스 부인이 목걸이를 그의 방으로 가져갔다. 그는 자신의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부인,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가방에서 소도구두를 꺼내어 작업을 시작했다. 밤 11시경, 파커파이는 피터스 부인의 방문을 두드렸다. 여기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샘가죽으로 만든 작은 가방을 건네주었다. 그녀는 가방 안을 들여다보고는 탄성을 질렀다. 내 다이아몬드. 저런, 그건 모조 다이아몬드 목걸이입니다. 예쁩니까? 훌륭하네요. 아리스토플로스는 대단한 녀석이죠. 혹시 그들이 의심하지는 않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은 목걸이가 당신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목걸이를 넘겨줍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우리의 술책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그녀는 목걸이를 그에게 되돌려주며 말했다. 이걸 당신이 그들에게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건지. 좋습니다. 제가 갖다 드리죠. 쪽지도 제게 주십시오. 그곳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하니까. 고맙소. 안녕히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식사는 당신 아들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건 제게 맡기십시오. 하지만 피터스 부인은 편안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잠이 막 들라치면 이내 무서운 꿈이 그녀를 괴롭혔던 것이다. 꿈속에서 차에 탄 무장괴한들은 잠옷바람으로 산을 뛰어내려가는 윌러들을 향해 일제 사격을 퍼붓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잠에서 깨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다. 동이 트는지 창밖이 훤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피터스 부인은 옷을 갈아입고 앉아서 기다렸다. 7시 정각이 되었을 때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피터스 부인은 입술이 바짝 말라 말을 잘할 수 없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불쑥 들어선 사람은 바로 톰슨 씨였다. 그녀는 그를 노려보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번갯불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태연자약하고 부드러울 따름이었다. 안녕하십니까, 피터스 부인.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감히 당신이...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놀라게 해드린 것 같군요. 하지만 볼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피터스 부인은 비난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아들을 유괴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어.
강도들이 아니라. 강도들이 아니었던 건 분명합니다. 아주 서툰 짓거리였어요. 비예술적이라 얘기할 가치도 없는. 피터스 부인의 뇌리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내 아들 어딨어요? 그녀는 사나운 눈초리로 물었다. 아드님은 문 밖에 있습니다. 윌러드! 문이 벌컥 열렸다. 안경을 쓴 채 수염도 깎지 못한 윌러드의 창백한 얼굴이 피터스 부인의 품에 묻혔다. 톰슨 씨는 온화한 표정으로 서서 그들 모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불현듯 생각난 모양인지 피터스 부인은 그에게로 몸을 돌려 말했다. 어쨌거나 난 이번 일로 당신을 고소하겠어요. 어머니 지금 모든 일을 잘못 알고 계세요. 윌러드가 말했다. 이 신사분께서 절 구해주셨어요. 넌 어디 있었고? 절벽 꼭대기에 있는 집이요. 여기서 1마일쯤 떨어져 있는. 피터스 부인의 물건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톰슨 씨는 그렇게 말하며 종이로 싼 작은 꾸러미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종이를 펼치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나왔다. 당신이 가진 가방 속의 그 보석은 진짜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피터스 부인. 톰슨 씨는 미소를 지었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바로 이거죠. 그 샘가죽 가방 속의 보석은 정교한 모조품일 뿐입니다. 당신 친구 말 맞다나 아리스토플로스라는 뛰어난 제주꾼의 솜씨니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피터스 부인은 힘없이 중얼거렸다. 어디 내가 간 줄여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죠. 톰슨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곧 계속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일에 관심을 두게 된 건 어떤 이름을 듣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난 당신과 뚱뚱한 당신 친구의 뒤를 따라다녔죠. 그리고 솔직히 인정하는 바이지만 당신들의 무척 흥미로운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당신들의 대화는 내게 암시하는 바가 많았소. 그래서 난 호텔 지배인을 내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당신의 뚱뚱한 친구가 전화한 곳의 전화번호를 내게 알려주기도 했고 웨이터를 시켜 어제 아침 식당에서 당신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날 도와주었죠. 계획의 전모가 분명히 드러나더군요. 하마터면 당신은 영리한 두 보석 도둑의 재물이 될 뻔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진 걸 알고 이곳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먼저 당신의 아들을 유괴해놓고 그 우스꽝스러운 협박 편지를 쓴 거요. 그런 다음 당신을 부추겨 모조품 계획을 실행한 겁니다. 뒷이야기는 아주 간단하죠. 그 친절한 신사는 진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챙겨서 공범자와 달아나버리면 그만입니다. 오늘 아침 만일 당신의 아드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극도로 흥분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친구가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는 사실에서 당신은 그 역시 유괴범 중 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을 테죠. 내 생각엔 그들 중 누군가가 내일쯤 그 별장으로 가도록 계획을 세워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 아들을 발견하겠죠. 그때에 이르러서야 당신은 그들이 꾸민 음모의 전말을 어렴풋이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그 악당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가 되겠죠. 그럼 지금 그들은 수갑을 찬 채 안전하게 있습니다. 제가 수배했죠. 악당들 같으니라고. 피터스 부인은 자기가 얼마나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던지를 떠올리며 사납게 내뱉었다. 입만 살아있는 몹쓸 놈들. 결코 좋은 친구라고는 할 수 없지요. 톰슨 씨가 동의했다. 그렇게 낱낱이 그들의 음모를 간파하시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윌러드가 감탄한 듯 말했다. 아저씨는 정말 멋진 분이세요. 톰슨 씨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못 된다는 듯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말했다. 천만에
만일 자네가 익명으로 여행하는데 까닭없이 자네 이름을 누군가가 사용하는 걸 알게 된다면. 응? 피터스 부인은 그를 빤히 바라보고 있다가 다급히 되물었다. 그럼 당신은 누구시죠? 난 파커 파인이라고 합니다.